안녕하세요. 복파 플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미입니다. 네. 호조입니다. 저는 화평맘입니다. 네, 저는 아니에요 옷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화해의 제자도. 제목이 좀 밍밍한 느낌도 있을 거예요. 화해의 제자도. 부제 정의, 평화, 치유를 위한 기독교의 기독교적 비전이라는 책이고요. 에마뉴엘 외우진 마시고 에마뉴엘 카통골레 아마 다시는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 라이스, 이번에는 크리스 라이스라는 분이 쓴 공역 동시 두 분이 지은 건데 IBP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2014년인가 5년에 나온 책인데요. 제가 이 저자한테 사인 받았네요. 두 저자 모두에게요? 아니요, 한국에 왔던 크리스 라이스하고 같이 2008년에 원래 책은 나온 거고 이 초판이 한국에서 번역된 건 2013년입니다. 제가 2014년인가에 크리스 라이스가 한국에 오셔갖고 MCC라고 메노나이트 평화 관련 운동 단체의 대표로 한국에 부임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IBF에서 이제 강의하실 때 화해의 제자도로 하셨고, 저도 거기 참여했다가 책에다 사인 받았지롱. 제 이름도 딱. 네. 투 강일리, 영어로 복잡하게 해서 In gratitude for your main 뭐 이렇게 썼어요. 네가 하는 사역 잘 되기를 뭐 이렇게 썼어요. 네. 크리스 라이스. 이 사람이 어떤 분이냐면 청소년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던 미국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냈어.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교육받고 또 한국에 왔다 가면서 그야말로 지한파죠. 지한파 선교사님이시고. 근데 이제 주로 이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면 화해로 설명할 수 있어요. 리컨실리에이션이라는 화해. 우리가 잘 낯선 단어죠. 리컨실리에이션, 화해. 그런 개념으로 미국의 인종차별 현장에 가서 사역을 꾸준히 하시다가 또 한국에 와서 춘천에서 자리를 잡고 이제 남북 동북아 화해 이런 또 그런 개념을 갖고 화해 문제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데 여기에 이제 이론 파트는 아까 기억하기 힘든 에마뉴엘 카통골레라고 하는 우간다 출신의 신학자이자 평화학자가 있어요. 이분하고 두 분이 인연이 닿아가지고 둘이서 공저를 한 책입니다. 화해의 제자도. 제목이 좀 싱거운 느낌일 거예요. 화해의 제자도. 제가 고백하자면 제 저자 사인 받고 읽기도 했지만 끝까지 읽고 나서 그때 감흥은 없었어요. 그래 늘 제자도가 제자도지 뭐. 화해지 뭐. 제자도가 화해지. 그럼 뭐 분쟁의 제자도가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밍밍하게 봤어요. 다 읽고도 응용을 하지 못하고 조금 싱거운가? 뭐 이러면서 끝냈던 책이에요. 벌써 10년 전에. 근데 다시 소환이 됐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로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임에 하면서 한 6개월 가까이 이제 한번 다시 한번 리셋이 됐다 그럴까? 생각이 쫙 바뀌고 로잔이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하는 중에 화해의 제자도가 떠올라 다시 읽었더니 세상에 한 글자도 버릴 게 없네. 이만큼 사람의 관점이나 필요에 따라서 책은 전혀 달리 보이나 봐요. 뭐 그런 책들이 간간히 있죠, 여러분들도. 저한테는 이 화해의 제자도 지금 굉장히 중대한 책으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미안하기까지. 이게 싱겁게 봤어. 못 알아봤지. 몰라 미안하다 몰라봐서. 미안하다 몰라봐서 진짜. 크리스 라이스한테도 미안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하고 사실 또 인연이 또 있어요. 이 책 사인 받기 전에 이미 제가 이분하고 친분이 생겼었는데 2010년에 그 유명한 그 로잔 3차 대회 케이프타운 아는 사람만 아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분을 따라서 남아공 케이프타운 안에서의 인종차별 극복의 현장 순례를 같이 했어요. 그때 하면서도 역시 사실은 싱거움을 느꼈죠. 왜냐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여기가 인종차별 현장입니다. 여기가 인종 문제를 극복했던 현장입니다. 여기가 넬슨 만델라가 투옥됐던 섬입니다. 그런 섬에 또 가보고 여기가 그 방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의 로잔 참가자 한 5천 명 중에 100여 명의 소수가 이제 이 화해의 저니에 참여해가지고 남아공 현장에서 벌어졌던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봤죠. 그리고 또 저는 인종이 해결됐기 때문에 뭐
백인과 흑인이 그냥 아무렇게나 어울려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랜 세월 흑백 구분이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케이프타운에서도 말하자면 뭐 서대문 구는 흑인 지역이야. 거대한 흑인 지역이야. 그 안에 뭐 온갖 쇼핑센터도 있고 주유소도 다 있지만 흑인의 동네예요. 거기 또 굳이 가봤어요. 아 여기 또 갑자기 또 유럽에서 그냥 아프리카로 바뀌는 느낌? 케이프타운 대회 현장은 유럽인데 조금만 지나면 한 구 정도 지역이 거대한 평지인데 구획 잘 지어져 있는 흑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서 출퇴근을 백인이 사는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노동자들이겠죠. 이제 그런 걸 보게 됐어요. 이분은 그저 그걸 보여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잔 대회에서는 특별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차별을 극복했는지를 언급을 안 했다는 사실이 그 참가자들한테 되게 논란이 됐습니다. 케이프타운에서 굳이 5천 명이 모였는데 메인 그 스테이지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 네. 안 해. 그래가지고 이 그룹, 이 크리스 라이스가 주도하던 화해분과 그룹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건 이상하다, 유감이다. 이제 그런 어간에 저도 같이 영문도 모르고 참여했다가, 근데 이제 그 유감이다는 거 표현하는 거 저 같으면은 머리에 좀 빨간 띠를 두르고 로자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유감 표명서 그리고 우리는 그 화해 현장을 갔다 오자. 싱거운 느낌 있죠. 아, 중요한 문제를 갖고 계시는데 그 저항 방식은 되게 싱겁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만나서 사인 받고 책을 읽었는데 역시 뭐 그런 것보다 싱겁다. 했던 기억이었던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게 어디인가. 기독교 세계에서 화해를 주창하고 화해의 여정을 따라다니면서 분쟁의 현장, 갈등의 현장, 극복의 자리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희귀하고 소중한 일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저도 크리스 라이스를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마르신 분이고 머리가 흰색. 아 전혀 사실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 어간에 요 크리스 라이스 아까 2015년, 14년 그 즈음에 아마 한국에 오셨다고 지금 그러신 거죠? 그리고 이제 네. 7, 8년을 한국에 사역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 아, 그래서 그분을 아마 공익경영 아카데미 쪽에서 초청을 하신 거 맞습니다. 같아요. 네, 한 번 초청한 적이 네,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공경화 할 때여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했었고 그때 IBF 아마 그때 당시에 대표님이셨을까요? 김종호 간사님이 통역을 하셨던 그렇죠. 네. 예, 그 모임에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그 책이 2권이나 있더라고요. 화해 제자도가. 네, 저희 남편이랑 저랑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거 2권이나 있는데 누구 책 선물해줄까 봤는데 다 사인이 있어가지고 선물을 못 해드리고 근데 저도 그때 그 느낌이었어요. 그냥 아 김종환 쌤 영어 진짜 잘하신다. 그렇지. 이거랑 되게 뭔가 좋은 말 하시는구나. 그렇지.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튼 저희 집안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아 되게 좋은 얘기 하시는 걸 이렇게 막 그냥 스쳐서 흘려 지나갔던. 그래서 말씀하신 정말 그 느낌 그대로 크게 막 임팩트가 있거나 이 책 너무 좋아, 막 신박한 걸 발견했어 이런 거는 그냥 공기처럼 쭉 흘러가는 지나가는 거야. 그런 거였는데. 같은 느낌이셨구나. 네. 저 그런데- 건강한 죄책감 안 느껴도 되는구나.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책 표지가 노랗잖아요. 음. 근데 또 아무튼 케이프타운 서약도 되게 노랗게 책 표지가 나왔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 노란 책이 페이스북에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타임라인에. 예. 그래서 되게 공교롭게도 노란 책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근데 저 화해의 제자 너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고 나서 책장을 찾아보니까 2권이나 있는.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라서 좀 놀랐어요. 지금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전 지금 네. 굉장히 중요한 키북이 될 거예요. 앞으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저 하평맘이 소개했던 그 풀뿌리 선교. 케이프타운 서약. 그 기타 사역도 있고 네네네. 풀뿌리 선교 풀뿌리 선교. 등등이 네네. 다 연결되는 연동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의 또 다른 단어가 화해예요. 제가 미리 좀 생각을 해보자면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강조해왔던 전도, 교회, 세계선교, 복음화 막 이런 말이 중요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의 각 축이 있어. 개념상의 각 축. 하나님의 영광. 뭘로 묶을까? 묶는 데 따라서 그 각자의 신학적 입장이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인데 지금 이 책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기독교의 중심 언어들을 화해로 묶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도 화해를 향하고 있다. 제가 지금 가담하고 있는 로잔도 화해로 엮여가야 된다. 화해를 최종의
화해에다 두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화해를 예수님에다 넣어놓고 화해로 가려면 화해의 길로 올라가야 되고 화해가 진리며 화해가 생명이다. 이렇게 해도 될 만큼의 그런 대체 언어로서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지금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듣기에는 음. 화해라는 말이 너무 온건하게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냥 화해는 형제들끼리 싸웠을 때나 화해하는 거지. 분명한 억압과 차별과 배제가 존재하는 그 계층 간, 뭐 인종 간 갈등에서 화해해라고 하는 게 황당한 얘기죠. 너무 약간 그 기득권의 시각에서 말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책에서는 화해를 어떤 개념으로 그렇죠. 생각하고 그 부분이에요. 이 책도 그 질문들 우리가 갖고 있는 화해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 있잖아요. 네. 그걸 상당히 의식하고 있고 거기에 답하고 있어요. 그걸 중심 주제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화해는 여정이다. 화해의 매듭은 우리가 못한다. 그저 우리는 화해로 초대하는 하나님을 따라서 화해의 길에 올라설 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싱겁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그 화해는 우리한테 이제 기독교 세계에서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과의 용서. 요렇게 이제 제한이 돼 있어요. 그죠? 네. 화해라는 말을 쓸 때 서로 화해라는 1대1 관계에서의 화해, 네. 하나님과 원망과 이게 있을 때 화해. 그렇게 쓰는 사실상 용서와 다르지 않은 그런 네. 작은 개념인데 이 여기는 이제 총체적 개념이죠. 그리고 성경도 사실은 화해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근거들이 꽤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그거죠. 너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뒤에가 화해 나옵니다. 네가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화해의 직분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그 암송에 한참 그 열심히 했던 그 과거에 조의에서 훈련 받을 때 네. 필수 암송 구절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걸 막 외웠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암송 구절의 마지막 구분에 있는 그러니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을 빼놓고 외웠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가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으면 그 정체성은 바로 화해의 정체성이다. 이런 부름이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그러고 보니까 본문의 에베소서에서도 만물의 통일,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성육신조차도 화해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우리한테 의외로 싱겁고 낯설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화해는 우리에게 이미 드리워져 있는 거대한 코끼리 같은 주제였던 것 같아요. 방 안에 들어온 코끼리. 너무 커서 아니면 너무 커서 모른 척한. 지나다니면서도 뭐 어떻게 이거 안다고 한들 뭐 달라질 게 뭐 있냐고 지나갔던 거대한 주제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기독교 세계에서 화해를 언제부터 주장을 했을까? 사실은 이게 길지 않아요. 의외로 대부분은 복음화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예수님을 인지시키면 그게 좋은 거고 좀 진전이 있으면 제자로 만들면 좋다는 거고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총체적 선교를 해서 변혁을 시키자. 여기까지가 최근 한 50년에서 70년 사이에 범복음주의권에서 강조해왔던 기독교의 그 핵심 용어들이었는데 한 20년 전부터 화해가 떴어요. 먼저 이 단어가 뜬 건 에큐메니칼 진영, 우리보다 조금 진보적인 의제를 먼저 설정하고 움직이는 그룹이 이 세계의 문제에서 화해가 필요하다고 먼저 주창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4년에 로잔, 그 문제의 로잔의 다양한 그 인적 구성이 있는데 그 중에 화해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004년에, 그러니까 2010년에 있는 로잔 3차 대회를 위한 사전 대회였던 2004년 대회에서 화해분과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마뉴엘 카통골레와 크리스 라이스예요. 여기에 분과 의장이 크리스 라이스였고 이 대회에서 영감을 받은 두 사람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듀크 대학에서 화해 센터를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2004년에. 그리고 2005년부터 듀크 대학에 화해 센터가 지어지고 전 세계에 화해나 평화의 훈련을 받기 원하는 기독교인들을 지금까지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 얘기 다 들었죠.
근데 세상에 이렇게 싱거운 차라리 분쟁 조정 훈련, 그러게요. 평화 만들기 훈련 그럼 좋은데 화해센터가 뭐야? 그럼 다 모여서 맨날 부둥켜 안고 있는 건가? 그걸 뭐 훈련까지 시켜 그냥 은혜를 주면 되지. 그런 늘 들을 때마다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걸 센터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는 생각이 지나가고 했어요. 근데 이제 2004년은 어떤 때냐면 2001년에 9.11 테러로 미국이 난리가 났죠. 그 전 세계의 신자유주의 그 냉전이 지나고 나서 약 20년, 25년이 지난 타이밍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전 세계에 국지전이 많이 일어나고 부족 갈등이 일어나고 소련과 미국이 억제해왔던 그 부분적인 전쟁들이 다 터져 나왔어요. 테러도 세졌고 아마 그 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평화와 화해에 대한 주제가 절실해졌던 것 같아요. 정의 평화는 이미 89년인가에 그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먼저 선점을 했어요. 지금 세계가 정의 평화가 중요하다. 근데 2005년경에 이제 로잔 복음주의 진영에서 화해를 받은 거예요. 한 주제로. 그리고 이게 2010년 로잔 3차 대회 주제가 리컨실리에이션이었어요. 저 참가해놓고도 로잔 3차 대회가 화해를 갖고 뭘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복음과 상황에다가 그 로잔 3차 대회 참여했던 그 기억을 이제 기고했는데 거기 뭐라고 처음에 썼냐면 저희 소그룹 리더가 그 영국인 저보다 한 10살 정도 위에 어떤 선배님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소그룹한테 물은 거예요. 다짜고짜. 주제가 화해니까. 자, 우리 각자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미미님 화해 사역을 그동안 뭘 해오셨나요? 라고 물은 거야. 이게 묘한 말인 거야. 다 둘러대면 다 화해인 거고 맞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화해가 아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막 겨우 듣고 이거 화해 얘기하나 보다. 떠올린 게 이제 제가 그때 교회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 네, 맞아요. 그거 읽혀가지고 남녀간의 오해를 풀었다. 그 얘기를 가까스로 에피소드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말하면서도 막 부끄러운 거야. 아니 화해가 이런 거 정도는 아닐 텐데 나는 그 이상 뭐 한 건 없으니까. 그때 그렇게 좀 화끈거렸던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로잔 4차 대회에 관련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모임에 참여하면서 지금 사실 쟁점이 있습니다. 로잔에. 오래된 쟁점. 로잔 처음부터의 갈등 구조인데 오직 선교란 곧 전도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진짜 그래요. 지금도 선교란 타문화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말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그래야 그 다음 일도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는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선교에 있어서 전도다라는 그룹이 지난 100여 년 동안 범복음주의권의 주류예요. 근데 로잔 대회는 그 주류 앞에서 아니다. 전도와 함께 그 전도 대상자들의 삶의 문제를 돌보지 않으면 전도는 잘 안 된다. 진정한 선교가 되려면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개인과 사회와 자연세계 전체를 돌보지 않으면 선교는 안 된다. 그래서 총체적 선교를 얘기한 거예요. 로잔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범복음주의 진영에서. 진보적인 진영은 벌써 했죠. 사회 참여는 필요하다고 벌써 로잔보다 벌써 수십 년 앞서가지고 했는데 전 세계 다수를 차지하는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모인 로잔 선교 대회에서 전도, 개인 전도와 함께 총체적 사회적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만 74년에 갑작스럽게 약속으로 서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로잔 참가자들이 의도치 않았던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얼결에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참가자들의 90%가 사인을 해버렸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복음주의 세계에 헌법 하나가 만들어지는 통에 전도와 사회 참여가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사실이 범복음주의권에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게 로잔이에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74년부터 지금까지 약 50년이 흐르는 세월 동안에 이 전도 중심파와 전도가 우선된다는 파와 전도와 참여를 동반해야 된다는 파가 물과 기름처럼 잘 안 섞여요. 지금까지도 안 섞이는데 2010년에
로잔에서 뭘 얘기를 했냐면 화해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화해라는 단어를 그 선언문을 만들었던 그룹은 제 추정인데 촉매제로 쓴 것 같아요. 물과 기름을 섞는 방법이 있죠. 자, 과학과 신앙 담당자. 물과 기름을 섞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화학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죠? 유화제? 그렇지. 뭐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유화 좋았어. 유화 화해. 유화 화해 비슷하죠. 유화제로서의 화해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물과 기름이 적당히 섞이겠죠. 그 제가 이제 그래서 화해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우선성의 문제를 붙들고 헌신한 선교사들 앞에서 총체적인 접근도 중요해라는 말은 잘 안 섞여요. 또 총체적인 거에 목숨 걸고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전도 그 말로 전도해서 그걸 회심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말도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어요. 양쪽에게. 근데 이 두 그룹을 제가 볼 때 섞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이건 리컨실리에이션이다. 타협이란 뜻은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로잔 3차 대회 깊은 뜻이 화해였구나. 근데 이제 그 로잔 대회는 언제나 조금 물과 기름이 따로 노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본 무대에 올라간 사람들은 전도 우선을 말하는 분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있죠. 네.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많은 분이야. 그래서 5,000명 모인 자리에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또 끝자락 가면 또 한 분이 총체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말을 해요. 근데 다수는 영혼 구원, 개인 전도, 전도의 우선성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 대회 안에서는. 근데 선언문을 쓰면 선언문에는 약간 5대5야. 실제 가담하는 말하는 사람들은 전도 우선성을 많이 말하고 그래서는 뭔가 의미 있는 게 결론이 나고 이게 로잔 언약과 로잔 대회의 특이한 매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더 진척을 보려고 하는 의지가 로잔 3차 대회 케이프타운에서 나왔는데 그게 화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화해의 관점으로 로잔 3차 대회 언약문인 케이프타운 서약문을 보니까 이 서약문 주로 쓴 사람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인데 이거 작정했구나. 어떻게든 화해로 가보려고 하는 흔적이 곳곳에서 보여요. 그리고 이제 총체적 접근을 당연시 여기는 태도. 그래서 지금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여러 측에서 세 파가 있는 거예요. 전도 우선파, 그리고 전통적인 총체파, 그리고 이제 새롭게 부상해야 될 화해에 대한 걸 내다보는 사람들이 소수.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제 입장은 이 두 개의 팔을 묶어내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화해에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뒤늦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화해의 제자도를 찾게 됐고 펴보니 그 열망이 곳곳에 숨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 그 질문하셨는데 네. 이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화해가 타협 아니냐.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의외의 얘기가 뭐냐면 화해를 많이 말하면서도 이 책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뭐냐면 진실에 대한 접근이에요.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보자. 제발 서둘러 화해시키지 마라. 우리가 왜 초등학교 때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게 있죠. 애들이 갑자기 투닥거리면 둘을 붙들고 와가지고 자 악수해. 미안하다 그래. 미안해. 사랑해. 이렇게 끝내잖아. 네. 이게 사실은 은근히 폭력입니다. 맞아요. 중재하는 사람은 시원하지. 그럼 또 애들이 금방 푸니까.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정작 화해라는 말은 이렇게 무모한 중재자가 원하는 그림일 뿐 당사자들은 잘 안 풀린 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 그거예요. 갈등이 터졌을 때 제발 묵지 마라. 갈등 상황을 한 걸음 물러서서 보라. 이거예요. 사실 쉽진 않지만 이분들의 그 카톤 콜레가 주로 이제 이론 파트를 썼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세상은 지금 불타고 있다. 화재가 났어. 그럼 우린 덤벼서 불을 꺼야죠. 뭐가 됐든 뭐 물이 됐든 전기가 흘러서 됐든 물을 부어야지 무조건. 그럼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름이나 전기에서 불 나면 물 부으면 안 되잖아. 네. 근데 우리 막 들이붓는 거야. 제발 덤비지 말고
한 걸음 물러나라. 그건 회피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에 우리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유발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 앞에서 제발 한 걸음 물러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라는 거야. 제발. 그게 화해예요. 첫 번째 화해. 한 걸음 물러나서 진상을 보라. 여기에 엄청나게 공이 든다는 거고 이 화해 사역하는 사람들은 한 걸음 물러나서 사태 전체를 보게 만드는 일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좀 생각보다 좀 예상 외의 행동이에요. 저는 바로 자, 각자 잘못한 거 빨리 얘기하고 속히 화해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제발 떨어져 있으라. 약간 영적인 접근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밖에 없다. 당신이 지은 거니까 불타는 세상에 계획이 있으시겠지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의 한 걸음 물러남. 이 얘기가 먼저 있어가지고 제가 약간 달라졌어요. 마음이. 첫 접근이 그래 놓으니까. 그리고 이제 진실에 대한 규명 그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애도와 탄식이. 우리가 사실 화해할 때 그걸 삭제시키거든요. 빨리 화해해라. 근데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시비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창조주에 대한 원망. 도대체 어디 계셨냐? 이 끔찍한 갈등 상황에서 어디 계셨냐라고 주장할 때 애도와 탄식이 개입돼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 계셨냐고 말해라. 혹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해라. 신의 부재에 대해서 탄원해라.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라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뭐 하고 계셨나요? 라고 말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화해할 때 이 많은 세 가지 단계가 삭제됐던 현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고 이 삭제됐던 세 가지 단계를 다시 깊이 음미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약간의 화해의 싹이 이런 환경에서 돋아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그때 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언제 우리 일상에서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까? 안 해봤지. 그리고 이제 화해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화해라는 덥석 손잡고 끌어안기는 거의 없어. 그러면 불편함이 덜하죠. 맞아요.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어때요? 좀 그 기본 질문에 답이 됐나요?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조금 일리가 좀 있죠. 그렇다면. 네. 의외로 그래서 여기서 가장 이 화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화해는 journey다. 근데 그때도 썼어요. 크리스 라이스가. 우리 이 journey를 갑니다. 오늘 이제 케이프타운에서 journey를 간대. 뭔 소리야? 소풍 간다는 말이야. 피크닉 간다는 소리야. 근데 돌아보니까 다 올라오는 거야. 저한테. 크리스 라이스의 그 말과 눈빛과 태도들이. 그분 눈이 형형하거든요. 눈빛을 보면 백인인데 약간 눈빛이 막 호랑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눈빛이 셉니다. 이분이. 하여튼 그 기억이 다 나고 그 화해의 자리에서 형형한 눈빛으로 별 말 없이 걸어다니는 그 느낌. 그게 다 살아났어요. 저한테. 전혀 연약한 느낌이 아니고 섣불리 화해를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보겠다는 거죠. 이게 화해의 문제였습니다. 그 설명 듣고 나니까 제목이 앞에는 화해만 들어왔는데 사실은 화해의 제자도라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냥 화해라고만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개념들인데 그러니까 설명해 주신 그러니까 진실을 잘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그것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어디에 계셨는지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매듭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제자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화해 사역은 종교인밖에 할 수가 없고 특히 기독교인에게 굉장히 호소력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해 뭐 가까운 사람과 화해를 실현하는 게 우리의 굉장히 중대한 목표다 보니까 그걸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옛 것은 옛 정체성은 지나갔으니 새 정체성이 되었도다. 그러니 너희는 화해의 직분을 받고 그 대사가 되라. 그러니까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럼 화해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예수다. 어떻게 화해하셨는데?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성육신 자체가 화해의 표징이다. 밀고 들어오셨어 우리한테. 자기 몸을 인간의 몸으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30년 동안 기다리셨어. 당장 5살 때도 할 수 있죠 복음화를.
하나님 나라 선포 10살 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30살까지 기다려요. 때를 기다렸다가 참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간 거죠. 뭐 그런 등등의 얘기가 있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한번 소개하자면 이 화해 문제를 이제 크리스 라이스가 있다면 한국에서 누가 이걸 많이 받으셨냐면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김성환 간사님이에요. 이거 듣기를 바라고 제가 한번 녹음한 다음에 연락드려야죠. 영상 편지 한번 우리 김성환 간사님. 이분은 또 크리스 라이스하고 친한 사람이고 심지어는 크리스 라이스 후임으로 한국의 메노나이트 이 평화 단체 MCC의 그 대표예요 지금. 네. 김성환 간사한테 최근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했다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개종을 축하합니다. 드디어 들어오셨습니까?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부끄럽다고. 근데 이 크리스 라이스도 크리스 라이스지만 김성환 간사한테 얘기했더니 에마뉴엘 카톤 콜레라는 사람도 매우 중요하다. 그분 인터뷰를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봤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학 전문가고요. 신부님이시고 신학자예요. 평화와 신학을 연결해서 학제간 연구를 하는 중요한 키퍼슨이에요. 이분이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60년대에 시작된 평화학은요. 초기에는 갈등 조정자라든지 화해자의 훈련에 초점을 맞췄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중재자에게 뭔가 좀 너도 좀 문제가 있고 너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해라. 지금 한국에도 실제로 뭐 회복적 정의, 비폭력 대화 하는 훈련을 보면 그런 중재자 훈련을 꽤 합니다. 근데 화해의 제자도에서 그런 말을 해요. 오해하지 말 것은 화해의 제자도는 그런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중재자 훈련이 아니다. 이건 마치 풀뿌리 선교에서 말한 것처럼 모두가 화해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꾸 특수 훈련 받는 사람들의 걸로 넘겨버리지 마라. 여기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화해자다. 그래서 애초에 초기에 그렇게 평화학 여정에서 특수한 갈등 조정자 전문 훈련을 초점 맞추다가 놀라운 얘기를 인터뷰에서 합니다. 갈등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갈등 문제를 리솔루션은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conflict transformation이 가능하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갈등의 전환을 통한 피스 빌딩이 이제 평화 훈련에 초점이 됐다는 거예요. 뭔가 전체 환경을 바꾸는 쪽으로 바뀐 거죠. 특수한 한두 명의 중재자를 배출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이제는 갈등 전환 훈련 그리고 그걸 통한 평화 세우기 훈련. 그래서 전략적 평화 세우기가 추구되는 쪽으로 요즘에 평화학의 여정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것도 약간 정신이 도는 얘기였어요. 그냥 화해 제자도니까 이제 그럼 또 화해 대화 훈련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이제 뛰어들어서 또 제자 훈련으로 교재 만들고 제자 훈련 교재 만들어서 우리 멤버들 다 화해자로 만들면 되나 보다.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또 총체적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저한테 가장 꽂힌 것은 갈등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저는 무슨 사막의 오아시스 같아. 차라리 이걸 포기하는 게 나아. 어떤 갈등 당사자가 해결이 되겠어요? 어느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가해자고 피해자가 동시적으로 있고 가해와 피해는 반복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피해자고 가해자일 뿐이지. 그렇다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갈등의 연쇄는 끝나지 않을 것인데 왜 우리가 무리하게 갈등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걸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도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게 너무 고맙고 반가운 것 같아요. 이 저자가 하는 말이에요. 카톤 콜레라는 저자가. 이제부터 우리는 갈등 전환으로 위한 피스 빌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미님. 네. 한마디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해? 대표 질문. 대표 소감. 뭐 저도 비슷한 인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이제 화해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아까 고조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가해자가 조금 크게. 예. 가해자가 이제 너그러운 언어로 얘기하는 듯한 뭐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우리한테 남아 있고 그 분명한 그 피억압자들이나 갈등 당사자한테는 이게 뭐 굉장히 사력을 다할 만한 문제인데 그 단어 자체는 굉장히 그것을 무력화시키면서 그들의 어떤 아무튼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전히 의구심도 있고
뭐 해외에서야 인종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겠지만 또 국내 문제로 보자면 인종 문제보다는 요즘 정치적 양극화나 상대적인 양쪽 진영 간의 싸움들이 이거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점점 더 이제 파괴적으로 치닫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개념은 어떤 식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갈 길이 멀죠. 특히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화해 문제 얘기하면 딱 떠오르는 데가 르완다예요. 르완다 9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850만 인구에 100만 명이 3개월 동안 만에 죽었고 250만 명이 난민으로 가서 인구의 절반이 3개월의 사태 때문에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걔네들의 특이점은 후투족과 그 유명한 이름도 외우기 힘든 후투족과 투치족의 싸움인데 투치족이 일단 피해를 봤거든요. 이 투치족이 사실은 이 후투족의 나라의 가해자였어요. 벨기에가 식민 지배를 했을 때 친일파가 투치족이고 피해본 한국인이 후투족인 거야. 근데 독립을 했네. 독립하면서 김구 후투족의 김구가 이제 국가를 지배하게 됐는데 그 국가 안에 투치족이 있는 거야. 일본인이 있는 거야. 한 100만 명, 150만 명. 그러고 수십 년을 가다가 후투족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폭사해. 그러자 수십 년 동안 쌓여있던 갈등이 빵 터집니다. 그리고 후투족이 친일파로 간주된 투치족을 잡아 죽여요. 3개월 동안.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냐? 신부, 사제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나라의 90%가 그리스도교예요. 카톨릭과 개신교 섞어서 90%가 기독교인인데 투치족을 그냥 죽여요. 3개월 동안. 투치족이기만 하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 이건 비현실적인 그게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 화해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실제로 로잔 3차 대회에서 르완다 주교가 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영어가 짧아서 그 사람이 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 뒤늦게 자료를 보니까 그분이 절실한 얘기를 하셨더라고. 자기가 거기 당사자로 살아남은 아마 이분이 투치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그 비극을 얘기했는데 2010년 현재 르완다에서 화해를 얘기할 때 어떤 반응이 있냐면 현지에서 당신 너무 정치적이야 라고 말을 한대요. 빨갱이냐고. 비슷하죠. 네. 한국이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850만 명 중에 100만 명이니까 뭐 많이 보자면 한 7, 8%, 10% 정도에 날아간 건데 한국을 또 떠올려 보니까 2,500만 명이었던 1950년 한반도 인구 현재 죽은 사람이 300만이에요. 한국에서. 사상자까지 합치면 500만 이상입니다. 그 2,500만 명 중에 500만이면 당시에 한 가족이 평균 한 10명이지 않았겠어요? 10명 정도가 한 가족이라면 2명이 죽거나 다친 상황이니 한국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르완다도 30년, 40년이 지났지만 어떤 그 화해를 얘기하면 정치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라면 한국에서 화해가 왜 언강생심이며 몰라봤는지는 당연한 거죠. 화해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휴전이잖아요. 아직 쟁패를 다투고 있거든. 그러니까 남한 안에서도 지금 뭐 당장 홍범도 장군이 북한하고 조금이라도 연결된 것 같으면 지금 이게 남한의 육군사관학교에서 필요한 인물이겠냐 하는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열을 내는 이유도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화해는 너무 절실한 주제인데 역시 거대한 코끼리예요. 너무 크고 중대한 문제라서 화해라는 말을 언급하는 것은 언강생심인 상황인 겁니다. 게다가 르완다하고 다른 거는 우리는 동족이에요. 동족 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걸로 500만이 날아갔어요. 거기는 한국 안에 존재하는 일본을 제압한 거야. 말하자면. 또 달라 얘기가. 근데 르완다의 사건을 화해 과제를 떠올리는 중대한 사건으로 말한다면 제가 볼 때는 1등은 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열리는 4차 로자 대회에서 주제는 더욱 화해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4차 대회 주제는 뭔가요? 더욱 복음화일 것입니다. 정해졌나요? 아니 확률이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구성된 그 주도 그룹들이 다시 복음화가 필요하다. 전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너무 세상이 어지럽고 힘드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달된다는 말을 쓸 때 그들이 선택한 단어는 복음화일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 로잔 공식 모임에 계신 분들이 로잔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필요성을 설득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에반젤라이제이션, 다시 복음화, 다시 영적 각성, 다시 해외 선교, 다시 전도를 말하고 있어요. 화해를 지금 우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잔 3차 대회는 화해를 얘기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3차 대회의 화해의 지향성을 애써 모른 척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혹시 듣는 분들 이 관전 포인트로 제공합니다. 화해가 앞으로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총체성이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그리고 복음화가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이 단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무엇을 우위에 두고 설명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셋 다 포기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화해는 매우 강조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미미님 혹시 아니 하평맘님 그 이제 복음화라는 말을 재조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분명히 복음 안에 화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화에 화해가 있네. 복음화 네. 해. 복음 복음화 해. 괜찮네. 복음화 해. 오늘 정말 그쪽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아무튼 골로새서 말씀 읽는데 거기에도 보면 화해의 복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복음화 안에 분명히 예수님의 그런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시는 화해가 들어가니 뭐 정말 그 용어를 바꿀 수가 없다면 그 화해의 요소를 계속 강조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크리스 라이스는 끝으로 이런 말을 해요. 화해 얘기에서 단절의 현장에서 살기. 이게 제한 4단계, 5단계쯤 되는 얘기인데 단절의 현장에서 살기. 그 요즘 춘천에 살았잖아. 그 미국에서 흑백 그 인종차별이 심한 곳에 살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현장에 있음으로 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 그럴 일이 많아질 겁니다. 단절의 현장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살기. 그리고 새로운 우정의 공동체를 만들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화해의 제자도 싱거운 느낌이 들 것 같지만 맥락, 새로운 상황과 관점이 생기면 한 글자 한 글자를 버릴 수 없는 책. 에마뉴엘 카톤골레와 크리스 라이스가 쓴 화해의 제자도였습니다.